자,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굉장히 좋은 발제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발제 들으면서 역시 분단의 이 트라우마, 이게 직접적인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까지도 이 분단이라고 하는 유산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남북한의 여자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한국 사회에서 축구라고 하는 굉장히 스포츠 교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단의 영향을 받으니 당연히 우리 사회에 또 갈등의 소지, 문제거리로,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통일부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신문 칼럼들을 좀 보거든요.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언론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 스포츠 교류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비정치적인 맥락의 그런 경기,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 분단의 유산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그리고 이념 진영에 따라서 세대적 상황이나 혹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지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줬다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단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토론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토론자를. 네, 첫 번째 토론자는 윤세라 개건연구원이신데 동국대학교 북한학 석사 박사하셨고 통일연구원의 프로젝트 연구위원,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부소장님, 그리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강의교수로 일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이제 신보경 교수님인데 조지 워싱턴 대학 생물학을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국제보건학 석사, 연대보건학 박사, 지금은 연대 의대 인문사회학 교실 기초연구조 교수로 계시는 두 분의 훌륭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발제도 훌륭했지만 두 분들이 발제에 대한 대개는 이런 이제 토론하면은 덕담도 해주지만 크리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들을 좀 끄집어내고 그걸 같이 디스커션하면서 그래서 어쩔 거냐 이런 대안들을 일정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저희가 모셔서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분들 앞에 모셔서 제가 토크 콘서트처럼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윤세라 개원연구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윤세라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오늘은 포스터의 모든 패널분들이 다 학교 소속이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개건연구원으로 함께하고 있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로 소속으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과대학을 처음 와봅니다. 네, 의과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와보고 보건 분야도 사실 저의 이제 전문은 아니고 설문조사라는 이제 연구 방법도 저의 이제 전문의 영역은 아니어서 토론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논문은 북한 경제로 썼는데 제가 예비 연구자로서 처음 참여한 연구가 탈분단 문제입니다. 포스트 디비전이라고 해서 이 분단 이후에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연구를 처음으로 이제 연구자로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피스모모와 같은 이제 시민사회 영역에서 평화교육이나 분단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의 경험에 기반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 발표자께서 정말 그 중요한 내용을 중요하고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아주 흥미롭게 전달을 해주셔서 저도 발표를 너무 감사하게 들었고요. 먼저 한준희 박사님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시의성 있는
있고 꼭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 매체 공개를 한다고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이 되긴 했는데 그 원문을 발췌를 해서 직접 그 매체에 대한 원문을 읽고 이렇게 조사를 해서 더 결과가 아마 의미가 높은 결과라고 이제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결과 분석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보론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북한 정보 유통 경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이 응답자들이 북한 매체에 대해서 본인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도 이 북한 정보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다, 불안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노동신문이 이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제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혹시 열람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없으 네, 그렇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열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수많은 정보가 넘치는 지금 현실에서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고 어떻게 정보가 요즘에 생산이 돼서 유통이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북한 정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간접적이고 블랙박스 안에 이제 갇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학이라는 전공을 20년 동안 이제 거의 공부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북에 가는 경험들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었잖아요. 개성 관광이라던가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그런데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거는 변하지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재밌는 것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죠. 네, 이런 괴리에서 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국민 차원에서도 북한 매체 공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유통 경로에 대한 저는 정보의 유통 경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이제 법 제도로 인해서 관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국민에게 노동신문이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변화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까 또 한준희 박사님께서 또 가장 최근에 이제 이야기인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노동신문을 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북한 정보의 유통에 대한 것들도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정책적인 좀 시사점을 던져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그 발표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미디어 리터러시랑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실은 단순히 그 정보를 어떻게 보겠다 이런 것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역량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함의로 제시해주신 부분들이 해설이나 주의 안내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는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나 해설에 이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북한 매체 공개 자체가 리터러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사이트 한 번도 접속할 수 없지만 실시간으로 북한 정보들을 계속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다 간접적으로 걸러진 정보들만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뉴스에서 기사로 보도된 것도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제 조사도 사실 원문을 발췌해서 전문이 아니고 발췌된 내용이지만 기사대에서 나온 내용들도 발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의 맥락이나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많이 나온 것들이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로 간접적 인용들로만 계속 이제 정보가 유통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안이지 이거를 해설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인배 박사님 이제 발표에서는 저는 평소에도 통일보다는 분단을 사유하고 분단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분단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주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요. 특히 이제 그 연구 결과에서 집 접경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의 조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저는 사실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그리고 그 평화경제 특구와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접경 지역에 대한 저도 비슷한 이제 연구 결과를 접해서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같이 나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통일연구원이 그 통일연구원도 통일인식조사라는 조사를 계속하면서 그 데이터셋을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미래 세대의 통일인식과 이 공간적 불균등에 대한 인식, 요 관계를 이제 증명을 해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한 사회 내 지역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 간의 지역 발전 격차라던가 자원 배분, 그다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도 이 통일 인식과 지역의 불균등 그리고 접경 지역 문제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접경 지역 문제랑 대입을 한 결과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불평등 해소가 이 지역 개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통일 미래 세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미래 세대의 통일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해석의 결과가 나와서 이 접경 지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접경 지역은 어떨 것이다, 접경 지역은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특수한 그런 인식의 차원보다는 이 전 국민 차원에서 접경 지역이 국가 내부의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통일 이후에도 이 사회 통합에 영향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그 접경 지역 결과를 통해서 저도 같이 함께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한준희 박사님의 연구 결과에서 연구 배경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를 처음에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여론조사별 조사 결과의 편차에 되게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50%도 있고 49.5%도 있고 또 60%가 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조사들이 저도 문항들을 찾아보고 조사 결과를 찾아봤는데 이 조사가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건지 그리고 그 발표해 주신 조사는 이 기존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 비슷한 물론 이제 원문 발췌라는 점에서 다른 이제 그 조사에 세팅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들은 왜 서로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규명을 해주시면 연구의 이제 앞으로의 결과 해석에서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손인배 박사님의 그 발표에서 저는 세대별 분단 트라우마 인식 측정 결과라는 부분에서 물론 이제 50대 이하에서는 별로 인식의 차이가 없다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아니고 청년층과 장년층의 차이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쟁과 분단 기억에 대해서 현재 영향을 어떻게 받는가 이거에 대해서 청년층이 더 높게 이제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념 갈등이 현재 정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도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더 높은 결과를 얻었고, 특히 이제 이 분단 트라우마의 세대 전이의 영향에 대해서도 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관련한 인식 측정 결과의 해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짧게는 설명은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추가적인 해석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런 결과가 왜 나타나게 됐다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고요.
이 두 질문과 함께 저는 그 발표에서 분단 트라우마에는 이념이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이 좀 이제 그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보면 이념을 넘어서 감성 마음속에 이제 있다는 말이 좀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 지금 조사 결과가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아직 그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계속 해석이 진행 중이라고 이제 들어서 이것들이 이제 단순히 뭐 통일론이라던가 뭐 막연한 미래의 어떤 것들보다는 현재에 기반한 이런 그 문제들을 잘 해석을 해서 이 지금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그런 그 결과들을 던져줄 수 있는 조사 결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연세의대 신부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에서 기중한 연구 성과를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두 분 연구자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은 남북관계의 거대한 변곡점을 마주하는 현 상황에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토론문 자체는 오늘 이 두 발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고민해 봐야 할 우리의 사회적 활력 그리고 기능적인 건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준희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우면서도 마음 아픈 지점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표면적인 찬반의 그 여론을 걷어내고 나면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대중의 인지적 부조화와 이것이 초래하는 소통의 단절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보셨듯이 응답자의 절반 정도 49.4%가 북한 언론에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할 수 있다고 답을 했고 56.7%가 메시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상당한 주관적인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구체적인 실천 역량을 묻는 문항으로 넘어가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즉 교차 확인,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방법을 안다는 응답은 34.7%, 그리고 정보의 유통 경로를 안다는 응답은 34.3% 등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는 나는 선전선동을 꿰뚫어보는 주체적인 시민이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굳게 믿지만은 실제로는 북한 언론이라는 낯선 매체를 능동적으로 소화해낼 만한 역량과 또 방법론적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 북한 언론은 일반 국민의 일상에서는 굳이 소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정보가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허위 정보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실체적이고 좀 맞춤형 개입 전략이 보충되면서 정보 제공의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지적인 괴리가 맹목적인 집단 불신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응답자들은 본인의 판단력에는 강한 확신을 보이면서도 정작 노동신문 개방이 일부 사람들의 선동과 극단화를 촉진할 것이다 라는 우려에는 과반인 54.4%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지만 타인은 취약해서 쉽게 세뇌당할 수 있다라고 동료 시민을 타자화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비대칭적인 불신이 사회에 만연해지면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서로를 건강한 대화의 파트너로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선동 대상으로 격화하면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사회적인 자본의 핵심 기반인 상호 신뢰를 붕괴시킵니다. 그 결과 대중은 불필요한 이념적인 낙인 찍기라든지 극심한 갈등 비용을 치르는 여러 예시들의 발생을 우리는 사회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 입장의 표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는 즉 공론의 장에서 건강하게 토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진짜 속마음을 숨기고 판단을 유보하고 또 방어적인 침묵의 상태로 도피해버리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팽배한 상호 불신 그리고 침묵의 악순환은 우리 사회의 유기적인 연결망을 끊어내고 공동체의 사회적인 활력을 심각하게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단절과 피로감은 어디서부터 형성되어 온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근원적인 해답을 손인배 교수님의 발표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가 떠나시면 분단의 상처와 트라우마 역시 자연스럽게 옅어질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에서도 확인되듯이 거대한 집단 트라우마는 결코 단순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대의 환경과 결합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이념적인 피로감이나 불신과 같은 새로운 옷으로 교묘하게 갈아입고 세대로 전이가 될 뿐입니다. 해외의 굵직한 역사적 비극들에서도 세대 전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와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1세대 생존자들은 그러니까 그 정쟁이 끝나고 1945년부터 아이만 재판이 열린 1961년이 될 때까지 약 15년 정도를 사회적인 외면 속에서 철저히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억눌렀던 그 공포와 불안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2세대에 대한 과잉보호 혹은 정서적인 단절이라는 다소 기형적인 양육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족의 병리로서 골마서 터지면서 새로운 트라우마의 형태로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됩니다. 이 트라우마 전이 문제는 2세대로 이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3세대 그리고 지금은 4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후속 유색학적인 스트레스의 취약성을 밝혀냄으로써 점점 저 트라우마가 모습을 변해서 형태를 변해서 전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캄보디아 청년층의 비정상적인 자살률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게 되는 빈곤 문제에 의한 자살률은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포트 정권 시절 때 부모 세대가 겪은 극도의 심리적 상처가 이런 폭력적인 양육이라든지 강압적인 성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왜곡이 되면서 사실상 다음 세대의 비극이 양산되는 것인데요. 좀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몇몇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되게 화려한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자기네 나라 자국에서 만든 좀 억울한 원기가 나오는 토속 공포 영화 이런 것을 훨씬 더 매료를 느끼고 압도적으로 열광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도받지 못한 죽음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포 상태 이런 것들이 문화 소비로 우회 배출을 하면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되는 다소 비정상적인 모습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우회적이고 자극적인 문화 소비가 일시적으로 해방감은 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치유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내재된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억압된 감정을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서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게 오늘날의 캄보디아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집단 트라우마를 제때 그리고 제대로 마주해서 치유하지 못하면 상처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 전체를 좀 잠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분단 트라우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전쟁의 공포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이제는 세대와 이념에 따른 구조화된 정치, 사회적 피로감으로 그 분단 트라우마가 치환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우울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사회적인 기능과 안녕에 사실상의 치명타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두 분의 발표는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었던 개별적인 인식의 지표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도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도하고 계신 이런 분석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여론의 수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인 상처라든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피로감들을 제대로 짚어내주는 작업이어야말로
향후에 우리 사회 각 집단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일 교육을 시킬 것인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입 전략을 설계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자하고 발표자들 앞에 모시고 의사를 자, 두 분의 또 코멘트를 듣고 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분씩 또 답변을 해주시고 논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자분들의 너무 유익한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세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이 공개 자체가 하나의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노동신문이 오픈되냐 마냐 뭐 그런 논쟁을 벗어나서 이런 문제 자체, 어떤 이런 환경의 변화 자체가 한반도 통일 문제와 또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관심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터러시에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질문 관련해서도 이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노동신문 오픈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름대로 편차가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저희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그 최초의 조사라는 측면에서 좀 그 차이,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그 차이는 일단 첫 번째는 좀 질문의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이 세 가지 먼저 있었던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경향신문 조사의 경우에는 이게 오픈되기 전에 시행된, 그러니까 12월 말에 시행됐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현재와 같이 그대로 노동신문을 제한하는 것이 옳으냐 혹은 바꿔야 되냐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픈되기 이전에, 오픈되기 직전에 이제 그런 조사를 했다 보니까 현재냐 혹은 뭐 바꾸냐 이런 측면에서의 질문의 문제. 그리고 3월 말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간 조사에서는 이제 노동신문 자체라기보다는 뭐 북한의 웹사이트 등을 포함한 그런 오픈이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어떤 질문의 문제에 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또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조사 같은 경우 어쨌든 4월 말 5월 달 이때 진행됐다 보니까 노동신문이 이제 개방되고 나서 한 4개월 최소 4개월 이후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동안 4개월 동안에 어떤 우리 사회의 수용력 등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식의 차이 혹은 이제 이념적인 저희도 봤을 때 이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정부 지지도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의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세라 박사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아마 이제 원문을 저희가 직접 보여줬고 또 저희가 이제 질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응답하면서 좀 본인의 생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정리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결과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신병경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주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는 그런 어떤 북한 언론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인식의 차이, 그 격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노동신문 뿐만 아니라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안보나 외교 문제 전반에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차이라는 점들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익한 토론과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반대로 먼저 신보경 박사님 말씀 주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말씀 들으면서 어쨌든 저희가 집단 트라우마 자체의 부정적 요인에게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러한 요인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뭐 문화를 소비한다든지 등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건강하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해 내려고 하는 요인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물론 마지막에 제언 주셨지만 집단 트라우마의 이제 부정적 요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 트라우마가 갖고 있는 오히려 역으로 보호 요인적 요소를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회적 지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을 이제 살펴볼 때 서사적인 부분을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담론의 장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등과 같은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오히려 그런 보호 요인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조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그 윤세라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가 끝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오히려 한국 리서치 측에서도 한 달 후쯤인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다른 설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또 얘기를 나눈 부분이 딱 사실 그 부분이긴 합니다. U자형으로 나왔다. 이게 지금 청년층과 고령층이 관심이 많고 중장년층이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역시 중장년층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뭐 이런 관심을 갖기가 어렵구나라고 이제 그 업체랑은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제 20대, 30대가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부담된다고 했는데 지금 40, 50대가 사실은 20년 전에 20, 30대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으셨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좀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요즘에 그 무망감 연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살 요인과 관련된 무망감, 이게 희망이 없어지는. 저는 지금 40, 50대는 이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무망감을 경험한 세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40, 50대는 2000년대가 아마 대학생 때일 가능성이 많고 그럼 이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우리가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으로 나누면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활발한 남북 관계가 개선도 되고 개성공단도 열리고 뭐 금감산도 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2008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는 보수 정권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핵만 개발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또 ICBM까지 같이 결합해서 이제는 한반도의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문제로 그런 어떤 시기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 민주당 정권은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조차 대화보다는 압박이라든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북한에게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오히려 20살 때 대학생 때 이제 평화로울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뭔가 북한하고 이렇게 한반도가 평화로울 수 있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주기로 약간은 그때부터 계속 바뀌는 거죠.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도 키우고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굉장히 살기 이제 아주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40, 50대의 시기에 평화에 대한 무망감, 절망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도 좀 해보게 돼서 좀 당연히 그 부분이 의아한 지점이긴 합니다.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없어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조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인데 7시 45분인데요. 가급적이면 8시를 가급적이면 안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의 논점만 조금 제기하고 디스커션하고 또 청중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또 듣는 시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준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북한맹을 벗어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맹을 벗어나려면 북한의 가용 가능한 정보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접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인의 정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신문뿐만이 아니라 방송까지도 다 공개하자. 그 공개한다고 우리가 위험할 정도의 그런 사회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거기는 우리 거 안 보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다 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폐쇄적인 봉쇄가 아니라 적극적인 민주주의 공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동서독이 했던 것처럼 방송이나 언론들이 신문들이 다 교류되는 시대를 가야 그게
궁극적인 교류 협력 화해로 나가는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다고 우리가 폐쇄적으로 할 거냐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생각하면 뭐 북한맹 벗어나는 거 연구자들 오케이.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진영 갈등, 이념 갈등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돼서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북 축구가 그렇게 남북 여성의 축구들이 그런 이슈가 됐고 불필요한 사실은 우리 사회에 또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또 가져올 수 있으니 이런 두 가지 입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준희 박사님이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되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 노동신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사실 그 현상 자체보다는 그 현상을 그런 어떤 예를 들면 갈등이나 이런 찬반 양론 대립하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해소하느냐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노동신문이 오픈됐을 때 뭐가 될까 혹은 좋을까 나쁠까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이러한 논의를 충분히 소화하고 좀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성숙도와 어떤 견고함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뭐 지금 현재 이제 어쨌든 오픈이 된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논의와 특별히 이제 이번에 뭐 통일부에서도 이제 이틀 전에 이제 그러한 유튜브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또 저희 이제 다양한 학계 등등에서 이것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들을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그렇게 주도해 나간다면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와 통일 문제를 좀 더 발전된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 또 발전된 시각으로 다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경 교수님 아까 잠깐 얘기하시면서 일정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 잠깐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유튜브가 통일부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한 부분이라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이런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소윤배 박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고령층의 양가성이 있다라는 특징을 좀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저는 집단 트라우마를 이제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왜 고령층에서 그런 양가성이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좀 트라우마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두 가지 해외 사례 예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의 이유는 자신의 상처가 정확하게 이야기되지 못한 경험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다른 형태의 트라우마로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확률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령층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전쟁 이후에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레드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자신이 그리고 자기 부모가 전쟁 시절 때 경험을 했었던 것들에 대한 상처나 어려움 등을 쉽사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던 세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 시절 그 아이는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 그 상처를 안고서 상처는 있기 때문에 저들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살았던 그 좋았던 기억도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양가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어떻게 이걸 시작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시절에 어떤 것도 좋으니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좀 빨간색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 그냥 무조건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립되어 있는 고령층들이 마음을 여는 어떤 물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전혀 그 시대를 알 수 없는 젊은 층들 그리고 아까 무망감을 느낀다라는 그 중장년층들 또 조금 더 그런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좀 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트라우마가 변이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가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잠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요. 저는 사실 그 정보 개방을 해서 갈등이나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갈등이 일어나고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러면 개방을 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뭐 대화의 장을 열든가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긍정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이 무서워서 정보 공개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창 못 닫는다는 그런 저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국가에 대한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있고, 이것은 언젠가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개방을 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방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플러스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개방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국정 과제로도 이야기했었던 것인데, 저는 축구 문제는 사실 지금 선거철이어서 더 많은 이슈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북한의 그 정보 공개, 특히 정치적인 문제는 되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논란이 굉장히 적은 영역이 있죠. 보건의료 영역.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재단 NK 메이드라인은 보건의료 영역에서 지금 매주 북한의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시킨 가운데 유통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앞장서 있는 우리 최영규 박사님이 계시는데, 최 박사님 간단하게 지금 이런 논의 속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그런 정보 공개와 공유를 앞장서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보건사회연구소가 이 설문을 왜 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손인비 박사님의 제목에서 트라우마라는 말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기서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를 했고요. 지금 그 노동신문이라는 어떤 특수 자료로 취급되던 것들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한 박사님이 설문 대상이었던 1000몇 명이죠? 네, 그 대상 중에 샘플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분들이 과연 노동신문을 본 적이 있을까? 저희 연구소에 특수자료실이 있는데요. 연구원들이 한 번씩 저 찾으러 와가지고 신기한 물건 보듯이 보고 갑니다. 그 전에 대부분이 노동신문 같은 북한 매체를 실물로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대상들에게, 과연 1000여 명이 되는 대상들에게 노동신문을 줬기 때문에 조금은 보겠지만, 아까 기준이 찬양을 높이 했냐 낮게 했냐, 그게 사실은 기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노동신문을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봤던 대상자들은 과연 어떨까라고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낼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 결과가 어쩌면 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 노동신문을 깊이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제가 두 사람은 제법 북한 연구를 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도 노동신문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노동신문을 자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보지 않고 소설 쓰듯이 북한을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경우를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나중에
우리 한 박사님이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내가 보는 노동신문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오늘 청구로운 저도 보람이 될 테고요. 지금 김진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신문을 매주 정리해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체제 선전성이 강한 북한의 매체를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걸러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봐왔던 눈만큼 걸러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필요하고요. 또한 그들이 얘기할 적에 과연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내부의 노동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1차적인 대상이지 대남 매체가 아니거든요. 조선중앙통신은 대남 매체이고 해외일 수 있는데 노동신문은 철저히 자기 내부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최근에 올해 들어서 노동신문에는 거의 한국이란 말이 예전에 얘기하는 남쪽 남조선 이런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기 축구 선수단이 가면서 한국한테 이겼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이란 말이 나왔지 심지어 한국이란 말 자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것들을 어쩌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건 우리에게 어쩌면은 전달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 색깔을 어쩌면 다시 봐야 되지 않겠다. 한때 그런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통해서 어쩌면은 좀 더 깊이 보는 정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연구 차원에서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박사님 이제 트라우마 얘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남은 전쟁이라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문제를 이제 파악을 어쨌든 그게 전쟁의 트라우마 상흔들이 우리 전 세대에 걸쳐서 이념과 살고 있는 지역이나 세대를 망라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남은 전쟁이라는 얘기하셨는데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트라우마가 이제 개인적 트라우마의 경우는 많은 또 여러 어떤 트라우마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이러한 트라우마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트라우마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다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직접적인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지내오는 동안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공동의 가치가 그동안 조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한 공동의 가치, 경제 성장에 대한 공동의 가치, 이렇게 등등이 있어 왔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민주화도 된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도 돼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성숙했기 때문에 가치들이 굉장히 이제는 개별화되고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지속 가능한 이제 어떤 한반도 내지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상위 가치를 조금 다시 제시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거시적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와 같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조금은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삶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뭔가 나랑 생각도 다르고 하는데 계속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이러기보다는 조금은 각계의 전투적인 것 같으나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335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게 지금 즐거운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모여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나누고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따로 하지만 또 다 같이 하는 이러한 좀 개인적인 삶에서의 그런 즐거움,
소소한 것에 대한 어떤 뭐 기쁨들, 감각,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분단의 아픔을 계속 말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그 토론하면서 저는 통일보다는 분단을 사유해야 된다. 통일 교육이 아니고 분단 교육을 해야 된다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분단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정말 분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재생산이 되는 건지, 이 분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조화돼서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접근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잠재돼서 해결되지 않고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분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된다. 네, 그리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어떨까? 네, 라는 생각. 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입장들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한테 빨갱이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떻게 저 세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반공적인 사고를 가지신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북한과 교류하고 화해하고 평화로 가야 된다는 적극적인 이 평화주의자의 입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공존하는 거, 그게 민주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 폴라라이제이션이 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왜? 그 분단이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아로새겨져 있고,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거가 첫 번째는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부터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트라우마 치유할 때도 정신분석학하고 또 정신과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아픈 고통의 기억이긴 하지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분단의 유산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 안 됐지만 저는 공동체 파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단지 남북 간의 전쟁만이 아니고요, 마을 전쟁이었어요. 한 마을에서 형님 동생 했던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나타났고, 국가라고 하는 집단적인 공동체가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드러났던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가도 우리를 못 지켜, 또 지역 공동체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를 못 지켜. 그러면 어디에 주목합니까? 나와 우리 가족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 지상주의, 지금 우리가 엄청난 학업력로 사실은 내 새끼 지상주의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식 지상주의라고 하는 개인의 이기주의, 가족 이기주의, 가족 지상주의, 이런 부분들도 결국 저는 한국전쟁의 유산으로부터 파급된 거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속도전하고요, 우리가 이겨야 되고, 전쟁 중인 국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전하는 건데, 그게 또 오늘 한국 사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 되었으니, 이 정도 성장하고 발전했으니,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 사회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의 근원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고, 서로 다른 입장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그러기 위한 대화하는 거. 그래서 저희 재단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그래서 이 갈등하고 분쟁하고 진영으로 나눠 있는 것 중에 불통즉통, 통즉불통. 불통하면 통증이 오고요, 서로 소통하면 통증이 없어진다. 우리 사회의 그런 통증, 트라우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소통 포럼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의 한 노력이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정리하는 말씀을 듣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실 분? 예, 그렇습니다. 플로이스 더 말씀하실 분 계실 것 같은데, 안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피
쿠피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쿠피에서 일할 때 뵀던 여러분들이 계시고 막 어떤 분들은 이제 10년 넘게 신보경 교수님은 저랑 또 10년 넘게 또 같이 알고 계시고 김수경 교수님은 저희 연구과제 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 한준희 박사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쿠피에서 일하는 저의 그 쿠피로서가 아니라 사실 쿠피 직원들에게는 비밀인 저의 개인적인 면인데 저 남편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북한 분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탈북자들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제 교회를 기독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역 목회자 같은 분들에게 본인의 이제 뭐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몸도 아프고 한 것들을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받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참 좀 그런 거에 좀 탁월하신 이제 사역자가 오셔가지고 제가 저희 교회 분들을 한 30분들 명을 다 이렇게 통역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되게 멀쩡하세요. 뭐 설거지도 하시고 뭐 다 놀러도 가시고 다 아무튼데 굉장히 육체적으로 진짜 엄청난 장애가 있으신다는 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리고 그분들이 그 육체를 그 장애를 입게 된 과정이 너무나 진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너무 입이 떡떡 벌어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탈북하는 어떤 뭐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도 정상이 아니라 이제 기차 위에서 이렇게 그 기차 위에 영화 보면 많이 있잖아요. 거기 하는데 그 위에도 보이부 직원이 와서 검열을 해서 엄마는 당연히 끌려갈 거라는 걸 알고 자기가도 살아남으라고 뭐 10몇 살 된 자기를 달리는 기차에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며칠이 모르지만 깨보니까 하지만 한참 있다가 깨어났고 그때 보니까 다 팔이 부러져 있더라. 뭐 그래서 지금도 팔이 잘 못 쓴다. 뭐. 근데 그분이 멀쩡하게 설거지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자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30분들이 다 그런 진짜 멀쩡하신데 그런 장애가 있으신 거 저는 그 통역을 해드리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너무 충격받고 그때 느꼈던 게 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거나 하면 진짜 이 의료 수요가 어마어마하겠구나. 제가 온몸으로 제가 이제 좀 체감을 한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이제 그 법조계 분들하고 이제 변호사 분들하고 또 통일부 자금 받아서 이제 그 전환기 정의에 관한 그런 이제 전환기 정의에 대한 그 이제 연구 같이 이제 책을 하나 같이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전환기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아까 신보경 박사님 말씀하신 그 현대 전환기 정의의 시작이 그 2차 세계 대전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또 굉장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그 전환기 법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 법정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인가. 르완다의 제노사이드를 어떻게 처리하고 갈 것인가. 근데 분명히 저는 한국에도 이 전환기적 법정이 통일에 있어서 열리게 되지 않을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신 이제 법조인들과 같이 이제 하나 이제 그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전 관련 정서라는 제목은 저는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뭔가 분단 또는 뭐 우리 격리 고립 또는 뭐 평화 뭐 등등인데 갑자기 이제 정전. 사실 이제 요새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아마 시스파이어가 더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시스파이어는 반드시 평화로 간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그리고 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공식적으로 쓰는 이야기고 트루스라는 말을 쓰죠. 트루스는 진짜 잠깐 전쟁을 멈추는 거죠. 전쟁 행위,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멈추는 행위고. 근데 저 아미스티스는 그야말로 평화 협정을 전제로 이제 롱텀하게 전쟁을 스톱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그 정전 관련 정서에 대해서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 재밌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아까 우리 킬링필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우리나라의 속도전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아픈 것들이 4.13도 마찬가지고 5.18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의 계엄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6.25 전쟁에 또는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모든 합병증이 아닌가, 하나의 one of manifestation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세대 간에 그걸 전쟁을 경험한 세대 또 아닌 세대 다 구별해 가면서 또 지역별의 차이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중도 보수 이렇게 진보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얼마만큼 확실하게 구별이 될까 그분들이.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김승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TV도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아요. TV. 그다음에 네이버에 쭉 가보면 우리 동네에 나오거든요. 우리 동네에 노동신문을 넣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훨씬 더 액세스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노동신문 저는 자주 봤는데 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포맷이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네, 진짜입니다. 아마 계속 못 볼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동네에 그걸 넣으면 어떨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좀 보다 보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심장학회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저 NK 메드라인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북한에서 심장병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메디컬 저널을 한 번이라도 나는 대한민국의 의학자라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이게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안 하는지 딱 2장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그런 북한을 깨울 수 있는 뭔가 자꾸만 자극을 이게 이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사람 생명 하나를 케어하는 것이 메디신이구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체뿐만 아니라 북한의 그런 각종 메디컬 저널도 여기도 좀 알게 하고 또 북한이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을 이렇게 다 이제는 그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열린 세상에 AI가 더 인간보다 더 그 진짜 도미넌트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고립만이 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좀 것을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토론과 또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